안녕하세요. 이럭스 본보조 들어오는 보안과 위진 남북조의 발표를 맡은 사학과 1학번 권윤빈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시는 위진 남북조 시대에 대한 인식은 어떠신가요? 신도용 혹시 위진 남북조 시대에 대한 평소 인식은? 좀 다른 더 중요한 역사보다는 조금 인식이 약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진 남북조 시대에 대해 잘 모르거나 아니면 그냥 중국에 이민족이 들어온 분열기 또는 혼란기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남북조 시대가 분열되기 전 마지막 한족의 통일 왕조인 서진에 대한 평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원후 3세기 위촉오로 나누어져 있던 중국을 통일한 것은 사마씨를 출조로 하는 서진이었는데요. 서진은 자신들의 전 왕조인 위가 측근 위주의 정치를 펼쳤으나 자신들이 위 황실을 집어삼킨 것과 같은 일이 자신들의 왕조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였고, 그 방법으로 서진은 황권 강화를 위해 공권제를 선택하여 전국 각지에 황실 종친을 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결국 파랑의 난이라는 반란의 발단이 되었고, 결국 서진은 이 종친들의 내분으로 몰락하게 되었는데요. 서진의 몰락 이후 화북 지역은 한족이 아닌 이민족들이 통치하는 국가들이 우주순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왕조 중심의 역사관, 한족 중심의 역사관에서 서진은 이민족의 중국을 빼앗긴 국가, 중국사 최대의 흑역사를 연 국가로 평가되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조는 이 한족의 시선을 최대한 배제한 상태에서 과연 서진에 대한 평가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와중에 저희는 한족에 대한 평가와 왕조 역사의 흐름으로만 볼 수 없는 하나의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4세기 유목민족의 남하가 중국뿐만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유럽에서도 일어났다는 현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즉 4세기에 일어난 이 소빙기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목초지가 남하하게 되고, 그 목초지에 거주하는 유목민족의 거주지 또한 자연스럽게 남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였을 때 이 화북 지역을 유목민족에 내어주는 이 필연적인 결과가 서진의 몰락이 아닌 이 소빙기라는 이 기후적인 결과로 인해서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함께 세우게 되었고요. 또 중국의 독창지대, 그러니까 강남 지역이 이 서진이 몰락하고 난 이후, 그러니까 서진이 화북 지역을 이민족에게 뺏기고 난 남북조 시기부터 발달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저희는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사에서 이 강남 지역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저 위에 발표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강남이 풍년이 되면 중국 전체가 풍요로운 시절을 보낸다. 천자가 사는 베이징조차도 부요함과 사람들의 교양이 강남에 비교도 안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중국에서 강남에 대한 언급이 후세에까지 잘 전해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강남이 개척되기 시작했다는 게 이 남북조 시대에 시작했다는 건 저희를 듣고 이 남북조 시대를 그러니까 남북조 시대 전과 이후의 변화점으로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저희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그 두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번영을 누리던 화려한 문화를 파괴한 오랑캐의 만행, 지배를 받던 소수 민족들의 반란, 빈번한 체제 변화로 인한 혼란의 시기와 같은 기존의 인식과는 다르게 앞서 말한 것들로 인해서 이런 남북조 시대의 평가를 다시 한번 재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희는 생각을 했고, 변화로 인한 남북조 시대에 새롭게 일어난 것들, 그리고 특히나 문화사를 중심으로 한번 또 살펴보고 또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남조 문화에 대해 살펴보면은 주로 남조의 사상적 풍조의 반영과 이후 시대의 문화적 바탕이 되는 시기로 볼 수 있는데요. 위에 있는 중립 7년
연계기는 남조 벽화에서 발견된 것으로 이 당시 남조에서 유행하던 사상에 대해 송상하고 기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 작품을 통해서 이때의 사상 풍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는데 사상 풍조에 대한 것은 뒤에서 따로 저희가 단락을 만들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왼쪽 아래에 있는 여사잠도는 고개지의 작품인데요. 고개지는 전실론이라는 회화를 그리는 관념을 새롭게 제시를 하였고 이는 단순히 기존에 있었던 대상의 외형을 그냥 단순히 똑같이 표현하는 것이 아닌 이 대상에 대한 특성을 뭔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표현하는 기법으로 고개지의 전신론은 이후에 남북조 시대 이후에 있는 회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왕이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왕이지도 고개지와 비슷한 맥락으로 글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그 문자라는 것을 단순히 기록하기 위한 장치가 아닌 서예라는 이 예술이라는 그 경지로 끌어올리게 되는 시초가 되는 인물로 이 왕이지를 시작으로 많은 서체와 서예 문화가 발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 남조 시대의 문화를 예시로 들어보면은 저희가 정리를 하면은 남조 문화는 귀족 문화에 대한 영역, 특히 예술 분야에서 새로운 관점을 많이 제시를 했고 새로운 틀을 제시하여서 남조 이후의 중국 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들 이런 지도 한 번씩은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지금 보시는 실크로드의 지도가 남북조 시대의 실크로드 지대는 아닌데 설명을 위해서 잠깐 들고 온 건데 그러니까 전부 다 한때부터 장건이 실크로드를 개척해서 동서양과의 그 교류를 했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이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전 시대와는 다르게 남북조 시기에 화북에 있는 한 왕조가 멸망을 하고 여러 개의 이민족 왕조가 새로 생기면서 그 왕조의 그러니까 하나의 통일된 왕조가 아닌 여러 개의 왕조의 변경이 있었고 또 사회의 주류 사상이 확고하게 자리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시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 외에 새로운 문화적 양상이 유입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당시 새롭게 중국에 들어온 문화들은 자연스럽게 중국의 문화와 융합이 되었습니다. 그중 서양 헬레니즘, 인도 간다라로 이어지는 서양의 양식이 중국에서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 제일 위에 보시는 불상은 각각 북제와 북이의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의 대표적 문화재 하면 아마 불상으로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봤던 그 교역률을 통해서 서양과 교역하기도 하고 또 인도와 교역하기도 하면서 이 시기에 북조의 문화가 그리고 세계사적 그리고 문화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간 융합되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이 아까 봤던 북제와 북이의 문화가 아닌 약간 변경의 그 미란 유적이라는 것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 미란 유적은 현재 티베트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실크로드, 그러니까 중국과 서양을 잇는 이 실크로드가 약간 화북 지역이 아닌 약간 중국의 변경 지역의 문화유산인데요. 이 미란 유적의 이 유익천사상이라는 유적인데 이 천사상을 보면은 이 작품의 내용은 이 불교의 고시와 관련된 하나의 유적이라고 해요. 근데 이 유적의 그 화법은 그리스 로마의 화법으로 그려졌고 그리고 이 날개 달린 이 천사의 형상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기독교 천사상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익 천사상으로는 이 중국의 기존의 한, 미 그리고 진으로 보이는 통일 국가가 해체되면서 현재 중국의 영토 내 변방에 있는 국가들이 외부의 문화를 좀 더 활발히 수용했다는 이 시기의 이의를 잘 볼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옆에 있는 목란시 동안 아마 거의 다 알고 있으실 텐데 아마 여러분은 뮬란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뮬란의 이야기는 농사를 짓는 유목민의 화목란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는 변장을 하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약간 호환 체제, 그러니까 유목민족과 기존의 화북 지역에 남아있던 한족과의 융합을 또 볼 수 있고 저희가 그래서 이 북조의 문화를 살피면서
이 통일 왕조가 주류를 잡던 이 화북의 나라들이 쪼개지고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이 중국 외부적인 문화가 이 당시 상당히 융성하게 그리고 융합을 잘 해서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이러한 중국의 변방국가, 유목민들의 국조국가를 중심으로 한 대외교류, 문화적인 부분과 남조의 문화까지 한 가지의 단어로 엮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위진현학이라는 키워드인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교, 불교, 도가, 그래서 동양의 철학에 있어서 꼭 언급되는 이 세 철학들이 또 섞이고 영향을 주면서 본래의 모습에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격이 불교, 또 유도 일치, 그러니까 당시 유행했던 도가를 불교를 통해서 이해하고 또 유교를 통합시키려는 노력이 이 당시에 이루어졌었는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통일 왕조에서 유교를 너무 그러니까 중심 사상으로 강력하게 통합을 했던 노력이 그러니까 그게 있었다면은 남북조 시대에는 이것과 다르게 당시의 한계에 도전한 또 북조를 중심으로 불교를 수용하고 남조 사상에서 도가를 중심으로 이 사상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남북조 시기 이후에 중국사에서 보는 사상적인 변화에서 아주 큰 변화적 그리고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남북조 시기에서 이렇다는 점이라는 것에서 주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북조 시대의 문화적 발전이 이러한 여러 가지 유불도가 같은 사상의 융합, 또 다양한 사상의 수용으로 인해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면은 후한때 유학에만 중심을 두어서 통치하려던 시대와 다르게 남북조의 호환체제, 다양한 문화의 수용과 발전이 어떠한 사상적 배경에 의해 나타나고 이것이 이후 중국의 방대한 문화의 바탕이 돼도 무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서 살펴봤듯이 방대한 가능성을 지닌 위진 남북조 시기는 왜 사람들에게 저평가받고 인식이 저하되었을까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저희 조에서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한족을 중심으로 하는 사관 때문이겠지만 이 앞선 방금 조에서도 육조에서도 발표했듯이 이 삼국지라는 이야기가 너무 매력 있었다는 점이 나름 이 남북조 시대에 대한 마이너스 감점 요소로 작용했다고 생각을 했고 어쩌면 우리 개인적인 이유로는 이 남북조 시대가 너무 많은 나라가 있고 너무 복잡한 역사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너무 방대하고 그러니까 조사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너무 흥미 요소에서 학술적으로도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러한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던 기록들이 과연 통일시대 것보다 이러한 방대한 것이 혼란도 있었으나 융합하고 교류하고 그런 와중에 새로운 것들이 꼽히고 융성한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만큼 이러한 것은 많은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런 위진남북조 시대의 인식의 제고뿐만 아니라 이 위진남북조 시대만의 매력을 찾을 수 있는 그 콘텐츠를 찾을 수 없을까 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현대 중국에서도 저희 조에서 확인했던 가능성을 엿봤던 건지 물론 정확한 역사의 고증이 철저한 사국처럼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이제 남조 시대에 있었던 양나라를 중심으로 남북조 여러 나라들의 상황을 상상으로 만들어낸 콘텐츠가 저희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여기 양나방이라는 중국의 중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중국에서 엄청난 히트를 치고 이제 이게 한국으로 수출이 돼가지고 한국에서 드라마 방영도 하고 한국에 있는 어떤 콘텐츠 사이트에서 저런 식으로 웹툰이랑 소설, 드라마식으로 계속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이제 이런 남북조 시대에 대한 인식이 꼭 재미없고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매력 있고 충분히 가능성 있는 역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도 이 강의를 통해서 한 번쯤 남북조 시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에 대해서 삼국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실크로드 아까 지도 뒤에 문화 공성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중국에서 서양 문화가 융합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서양 쪽에서 중국의 문화가 유입된 거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것들을 최대한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찾기가 힘들었고 일단 이전에 지금 간다라 양식의 중국 유입을 위주로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거의 경로를 살펴보면 이미 실크로드는 이전부터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었는데 인도를 거쳐가지고 이 양식들이 어느 정도 온다고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직접적인 교역이 물론 있었겠지만 그런 흔적을 찾기는 힘들었었고 거쳐서 들어오는 흔적들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저 똑같이 여기서 질문하고 싶었는데 남조에 대한 남조의 문화에 대해서는 이제 귀족 문화라고 설명하시면서 되게 막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북조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랑 많이 교류를 했다 정도에서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북조의 문화는 어떤 식으로 정리될 수 있을까요? 북조의 문화 같은 경우는 제일 크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였었냐면 뒤에 미진현악 부분에서 약간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전에 후한 시대 같은 경우는 그 유학을 위주로 굉장히 경직이 돼 있어가지고 이 그러니까 이미 이전부터 실크로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남북조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불교가 크게 성행하게 된 이유 자체가 유교의 어떤 속박이 어느 정도 벗어나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 문화라든지 그 종교적인 색채도 마찬가지고 그 예술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들어온 거를 가장 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불교 문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저 일단 발표 좀 드렸고요. 일단 그러니까 북조랑 이제 남조랑 이렇게 양 체제를 하고 나중에 통일된 수나라로 통일이 됐는데 일단 수나라로 통일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수나라가 북조의 계열로 이제 그 지배층으로 이제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북조로 통일이 되고 그럼 남조에 있던 그런 문화도 좀 어떻게 영향력이 이제 이민족의 그 영향력이 더 많았나 이제 남조에 있는 그 한족 그쯤에 있는 세력이 더 많았나 그게 조금 궁금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북조와 남조의 문화를 따로 보여드린 것이 그 이유가 이제 남조 같은 경우에는 이 위나라가 진나라에게 사냥을 하고 이제 진나라가 그 멸망을 했지만 이제 동진으로 옮겨와가지고 동진 이후에 이제 송제 양진으로 이제 남조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데 이게 남조의 특성은 이제 남조의 특성은 한족 위주의 걸로 이제 이민족과 대항을 해가지고 자기들만의 그런 그러니까 귀족 문화 그러니까 독자적인 문화를 하고 살아왔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에 반해서 북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민족과 그 한족의 융합을 통틀어가지고 좀 더 큰 문화를 만들어낸 거고 이게 그리고 그 북조가 그래서 마지막에 수나라가 진나라를 해서 그 병합을 할 때 그 문화가 아예 소멸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섞여 있는 그 호환에 섞여 있는 문화에 그러니까 이제 남조의 귀족 문화까지 합쳐진 것으로 판단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한 그 남조 시대에 이 여사전도 해가지고 이때 나온 새로운 그림 그 관념을 전신론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제 전신론이라는 관점이 이제 후대 이제 명나라 때 가서까지도 계속 이 중국의 그 예술적인 문화의 바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멸됐다고 보시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이 융합돼서 이제 수나라로 이제 다시 통일왕조로 돌아와서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만약에 수당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에서 수당 이어지는 과정에서 지배층들은 그러니까 거기 이제 기득권 지배층들은 거의 민족의 구성으로 이루어졌는지 한족의 구성이 있었는지 국조의 경우에 아니 지금 수나라로 넘어왔어요. 이제 그 계열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관rum 집단 뭐 이런 거로 해서 이제 그 있는 그쪽 그 이민족에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세력들이 계속 이제 세력권을 이제 잡아가면서 이제 그 권력을 이양하는 그런 체계가 이제 수당 이렇게 이어지는 거 아니겠는데 그럼 이제 한족들은 그때 이제 무슨 역할을 했는지 아무도 집단 지배 체계로 봤을 때 문화적인 따지고 보면 사실 네. 수나라랑 당나라가 민족이 제일 그러니까 왕족인 국가인 건 사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중국사를 이야기할 때 당나라를 이민족의 국가라고 표현하지는 잘 않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당 시대가 되고 나면은 이미 중국 반대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끼리는 거의 그냥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당나라라는 이 당이라는 나라를 중국인들이 엄청 좋아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막 차이나타운은 막 중국인 막 관광이라고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보면은 이때는 이미 그러니까 수강대에 와서는 이미 이민족과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경계가 없어진 게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 말씀 드린 게 일단 당나라 이역은 북조에 있는 북조에 있는 관rum 집단 하나의 이제 우물태 그 계열의 하여튼 뭐 그런 그 무사 집단이 있죠. 안 들려서 그렇죠. 예, 무사 집단이 있는데 그냥 그 사람들에게 이제 권력이 이양돼서 계속 독립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전에 남조 이제 콘텐츠 관련해가지고 그게 이제 드라마로 방영돼가지고 중국에서 그게 인기를 좀 끌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북조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사례 같은 게 있나요? 아까 뮬란 말씀 잠깐 드렸어요. 아 물란 그 북조를 네, 그 호환 체제와 관련돼서 약간 그러니까 그 시대가 배경, 북이가 배경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확한 이 나라가 어디라라고 후기는 하지 않지만 정확하게 어디라고 말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북이라고 보통은 사람들의 인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여기 이제 중국에서 드라마로 북조를 배경으로 해서 드라마가 만들어진 사례가 있나요? 이 시기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다양하게 살펴보지 않았지만 랑야방 같은 경우가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굉장히 한국에서도 흥행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남북조 시대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살펴본 바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저희가 찾아보면서도 사료의 어떤 방대하다면 방대할 수도 있고 어떻게 편린적으로 분리돼 있다면 분리돼 있을 수도 있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정독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랑야당이 이제 와가지고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얘기될 수 있는 이유 자체도 이 남북조 시대 자체를 이 드라마가 딱 집어가지고 전국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어느 정도 혼합해가지고 그냥 이 시기쯤 느낌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 주제가 위진 남북조잖아요. 근데 남북조 얘기만 계속 하셔가지고 혹시 그 앞에 시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은 위진 남북조 시대에 대해서 주제를 하는 게 이제 중국 역사 중에 가장 주목을 안 받는 시기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위진 남북조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남북조는 그래도 연구가 좀 되지 않았나 해가지고 혹시 그 앞에 시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위 같은 경우는 차치해놓고서 이미 앞에 있는 삼국지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상태고 위 같은 경우는 차치해놓고서 이제 진에서 서진으로 동진으로 넘어가는 서진에서 동진으로 넘어가면서 남북조 시대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이게 발대에서 잡았던 것 자체가 남북조를 연 거 자체가 서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저평가를 받고 흑역사로 취급되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앞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게 단지 왕조 한족 중심으로 가가지고 왕조 중심의 어떤 몰락의 역사로만 그래서 왕조 때문에 이들이 몰락하고 뒤에 남북조 시기가 오는 건지 생각하지 않고 이 소빙기에 대한 생각을 어느 정도 같이 진행하고 논의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저평가도 지금만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덧붙여 말하자면은 위진 남북조라고 하지만 이 서진이 동진의 시기를 빼놓고 그냥 서진만의 역사를 얘기하자면은 이제 위나라로부터 이제 선양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파랑에 난 이후 이제 서진이 멸망을 할 때까지의 연도가 거의 한 30 몇 년밖에 안 돼가지고 이 시기에 그냥 그 왕조의 그 그냥 내분 말고는 솔직히 거의 다를 만한 이야기가 크게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생각보다 공부했었던 내용을 많이 어필한 것 같아요. 발표도 잘 들었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주제가 위진남북조. 근데 왜 앞에 얘기 안 하십니까에 대한 방어가 조금 그래요. 그리고 도입부가 약간 긴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도 잘했고 PPT도 잘 만들었고 내용도 충실했었던 것 같습니다.